어서오세요. 수심 30m 바다 위에 공항을 짓겠다고요? 전 세계가 한국을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시작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대한민국이 더욱 발전합니다. 파트 1. 불가능한 섬에 뜬 메일 한 통. 제 이름은 브랜든 포스터입니다. CNN에서 20년 넘게 기자 생활을 해온 사람으로 그중 절반은 세계 각국의 실패한 인프라 프로젝트를 파헤치는 데 쏟아왔습니다. 시작은 단순했습니다. 왜 국민의 세금이 아무런 결과도 없이 사라지는가? 그 물음에 답하고자 저는 폐허가 된 현장, 중단된 철도, 무용지물로 전락한 공항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때마다 반복되는 보고서, 변명, 그리고 침묵. 저는 사람들을 대신해 묻고 밝혀내는 일을 해왔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화요일이었습니다. 뉴욕 맨해튼 CNN 본사 건물 17층의 제 사무실. 책상 위에는 중남미 모노레일 사업의 부정부패에 대한 보고서가 놓여 있었고, 제 손에는 쓴맛이 진하게 남아있는 블랙커피 한 잔이 들려 있었죠. 그 순간 메일 알림 소리가 조용히 울렸습니다. KOREAINFRATIP FROM 글로벌 네트워크 제보자. 제목은 간단했지만 강렬했습니다. 한국 정부 수심 30m 바다 위에 공항을 짓겠다고 발표. 실제로 착공 시작. 순간 웃음이 나왔습니다. 수심 30m요? 그건 10층짜리 빌딩이 잠긴 깊이입니다. 그 바다 위에 콘크리트 활주로를 깐다니요? 저는 그 메일을 적어도 3번은 다시 읽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한국 정부의 발표 자료와 위성사진, 지역 기상자료 등을 취합해보기 시작했어요. 그 모든 게 진짜였습니다. 프로젝트명은 울릉도 해상공항 건설. 한국의 동쪽 끝, 울릉도라는 외딴 섬에 사계절 상시 운항 가능한 공항을 짓겠다는 계획이었고, 이 공항은 단단한 육지가 아닌 바다 위에 떠있는 활주로를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수심 30m 해역의 무게 2만 톤짜리 케이슨 24개를 정밀 배치하고 그 위에 활주로를 건설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해 처음엔 또 하나의 기행이 시작됐구나 싶었습니다. 정치적 업적 만들기, 지역 개발 포장, 대형 건설사의 배불리기 프로젝트일 거라고 의심했습니다. 마침 국제항공 인프라팀의 요청으로 한국 출장 스케줄이 잡히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가서 직접 확인해보자. 이번에도 제 레퍼토리의 허상으로 끝난 또 하나의 바다 프로젝트라는 제목이 하나 더 추가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렇게 3일 후 저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은 흠잡을 데 없이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고, 서울 시내까지의 고속철도 역시 유럽에서조차 보기 힘든 수준의 정시성과 속도를 자랑했습니다. 제 안내를 맡은 한국국토교통부 홍보 담당자는 젊고 예의 바른 남성이었는데, 제 질문이 다소 비판적이어도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울릉도 공항요? 네, 욕도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현장을 보시면 생각이 조금은 달라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의 말에 전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전 늘 그랬으니까요. 현장은 포항에서 헬리콥터로 1시간 거리. 울릉도는 생각보다 작고 가파른 지형이었고, 공항을 짓기 위한 평지가 전혀 없다는 말은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본 바다는 고요했지만 그 위에는 거대한 회색 구조물들이 일렬로 떠 있었습니다. 콘크리트 케이슨. 그것들은 마치 바다 위에 앉은 거대한 건물 같았고, 일부는 이미 서로 연결되어 활주로의 윤곽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헬리콥터 안에서 말문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랜만에 직업적 확신에 균열이 생기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게 실제로 되고 있는 건가요? 파트 2. 바다 위를 걷는 사람들. 헬리콥터가 울릉도 남쪽 연안 상공을 저공 비행하던 중이었습니다. 조종사가 손가락으로 바다 아래를 가리켰습니다. 저기 보이십니까, 기자님? 저게 케이슨입니다. 순간 제 눈에 들어온 건 수면 위에 떠있는 거대한 회색 구조물들이었습니다. 그건 제가 아는 공사 현장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콘크리트 상자라기보다는 마치 바다 위에 올라앉은 초대형 바지선 같았어요. 일부는 서로 연결되어 있었고, 나머지는 아직 배치되지 않은 듯 수면 위에 조용히 떠 있었죠. 각각 2만 톤. 정확히 24개의 케이슨이 파도 위에 뜬 채로 정렬되어 있었습니다. 제게 한국 측 동행 가이드를 자처한 인물은 울릉도 해상공항 총괄 책임자이자
구조 설계 엔지니어인 정하윤 박사였습니다. 나이는 30 중반 정도. 헬멧 아래로 정리된 단정한 단발머리, 단단한 눈빛 속에 확신과 피로가 동시에 담겨 있었죠. 박사님, 실례지만 정말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녀는 웃지도 그렇다고 방어적이지도 않은 표정으로 대답했죠. 네. 가능하니까 지금 이 광경이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기자님. 그 말에 저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헬리콥터는 곧 임시 착륙장에 도착했습니다. 임시사무소로 안내된 저는 벽면 가득 걸린 도면과 위성 자료, 그리고 수십 개의 실시간 센서 모니터를 보고 잠시 말을 잃었어요. 여긴 완전한 통제 시스템이군요. 기상 변화, 해류, 파고, 바람, 진동까지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있습니다. 한 개의 케이슨이 움직이면 전체 구조에 영향이 생기기 때문에 한치의 오차도 허용할 수 없습니다. 정 박사의 설명은 군더더기 없고 단호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경고음이 울렸고 엔지니어 몇 명이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응급 상황입니다. 구조대 호출하세요. 순간 현장이 바뀌었습니다. 무전기에서는 작업자 한 명이 쓰러졌다는 다급한 목소리가 흘러나왔고 모니터에는 케이슨 7번 구조물 위에서 인명 구조 중이라는 문구가 떴습니다.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바다 위 공사장에서 그것도 떠있는 콘크리트 구조물 위에서 사람이 쓰러졌다고요? 그로부터 정확히 4분 35초 후 헬리콥터 한 대가 임시 활주로를 벗어나 케이슨 7번 상공으로 날아갔습니다. 조종사의 교신, GPS 기반 자동 정의, 들것에 실린 부상자의 인양, 모든 절차가 단 10분 안에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그 모든 장면을 지켜보며 머릿속에 남아있던 편견과 의심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기자님, 정 박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응급 체계는 공항이 완공되면 지역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폭풍이 와도 응급 상황이 생겨도 이제는 서울까지 1시간이면 갑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이제 가능하게 만드는 중입니다. 그날 밤 저는 숙소로 돌아와 가방을 열었습니다. CNN 보도국에 보고하려던 예산 낭비, 비현실적인 공사라는 초안 메모를 조용히 찢었습니다. 그 대신 다이어리에 이렇게 썼습니다. 이건 공항이 아니다. 이건 바다를 넘어 사람을 이어주는 다리다. 내가 착각했던 건 기술의 가능성이 아니라 사람의 필요였다. 그리고 그 다리 위에 한 명의 소녀가 있다는 이야기를 아직은 모릅니다. 하지만 곧 저는 그 소녀를 만나게 됩니다. 파트 3. 서연이의 편지. 그날 오전 정하윤 박사의 안내로 저는 울릉도 읍내에 있는 작은 병원과 중학교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울릉도 주민에게 이 공항이 어떤 의미인지 말로만 듣기엔 부족하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제가 뉴욕 사무실에서 바라보던 이 프로젝트는 해상공항이라는 거대한 구조물로만 존재했죠. 하지만 이 섬에서 그 구조물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시간과 생명, 꿈을 잇는 통로였어요.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은 울릉군 의료진료소, 섬 유일의 응급진료시설이었습니다. 20개 병상, 단 2명의 전임 의사, 전신 흰 가운을 입은 서지연 원장이라는 중년 여성이 저를 반갑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브랜든 기자님, 먼 곳까지 오셨네요. 한국말은 잘 안 되지만 이야기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진료소 안쪽 회의실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벽면에는 빼곡히 붙은 응급 이송 기록표가 있었습니다. 각 칸은 3가지 색으로 채워져 있었어요. 초록색은 성공적 이송, 노란색은 지연, 그리고 붉은색은 실패. 서 원장은 기록 노트를 펼치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게 작년 12월입니다. 보세요. 붉은 점이 많죠? 이건 폭풍이나 눈보라 때문에 헬기나 배가 오지 못해서 환자를 본토병원에 보낼 수 없었던 날들이에요. 손끝이 가리킨 한 줄에 적힌 이름. 김, 73세. 폐렴. 이송 실패. 사망. 저는 조용히 숨을 삼켰습니다. 원래 완치 가능했던 환자셨나요? 네. 적절한 항생제 치료만 받았어도 회복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폭풍이 5일이나 지속됐고 가족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상태가 악화됐습니다. 그녀의 손이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올해예요. 공항 기초가 완성된 이후
상주 응급 헬기 시스템이 운영되면서 붉은 점이 사라졌어요. 아직 공항이 완공된 건 아니지만 이 케이슨 위에 있는 임시 활주로 덕분에 구조가 빨라졌거든요. 초록색으로 가득한 표는 이 구조물이 단순한 기술의 산물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저는 더 이상 이 프로젝트를 숫자로 보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찾은 곳은 울릉중고등학교였습니다. 학생 수는 약 200명. 하지만 교실마다 비어있는 책상이 눈에 띄게 많았습니다. 학교장인 윤세호 선생님은 저를 조용히 교무실로 안내했습니다. 기자님, 여긴 매년 겨울이 오면 아이들이 사라지는 학교입니다. 그 말에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사라진다고요? 네. 겨울에 폭풍이 오면 페리가 중단되고 비행기나 헬기도 위험합니다. 그래서 고3, 고2 학생들은 입시철이 되면 본토 친척 집으로 가서 지내요. 시험날 페리가 끊기면 1년을 날리는 거니까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도시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순간 교장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서랍에서 편지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건 공항 건설팀에 우리 학생들이 보낸 편지들입니다. 대부분은 익명으로 썼지만 기자님이 한번 읽어봐 주세요. 이게 이 아이들의 목소리입니다. 저는 맨 위에 놓인 한 장을 펼쳤습니다. 굵은 글씨, 조금은 서툰 문법. 하지만 진심이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제 이름은 박서연입니다. 저는 6학년이에요. 엄마가 가끔 아프신데 큰 배가 못 올 땐 병원에 못 가요. 그럼 저는 너무 무서워요. 비행기 타는 곳이 다 만들어지면 엄마가 빨리 병원에 갈 수 있어요. 엄마를 도와주셔서 고마워요. 저도 커서 의사가 되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 섬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편지를 다 읽고 나자 눈앞이 뿌얘졌습니다. 6살 어린아이가 기술이 아니라 사람의 연결을 원하고 있었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여기 온 진짜 이유는 케이슨의 강도나 파도의 높이를 측정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섬에 사는 아이들이 두려움 없이 꿈꿀 수 있는 삶을 지켜보기 위해서였어요. 그날 저녁 울릉군 주민들이 모이는 작은 회의에 초대받았습니다. 체육관 한편에선 어르신들이 접이식 의자에 앉아 있었고 앞줄에는 아이들이 고개를 들고 제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하윤 박사가 통역을 맡아주었고 제가 말을 시작하자 모두 숨을 죽였습니다. 저는 CNN의 기자 브랜든 포스터입니다. 이곳에 오기 전까지 저는 이 공항이 예산 낭비이며 정치적 업적 쌓기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그 생각이 틀렸다는 걸 인정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 순간 한 중년 남성이 조용히 손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저는 서연이 아버지입니다. 기자님, 작년 겨울 아내가 고열로 쓰러졌을 때 이 케이슨이 바다 위에 없었다면 제 딸은 엄마를 잃었을 겁니다. 이 공항은 우리 가족의 생명줄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뉴욕의 수많은 구조물들, 수십 년간의 취재. 하지만 그 어떤 거대한 빌딩도 이 바다 위의 콘크리트보다 더 큰 의미를 품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저는 혼자서 임시 활주로가 놓인 케이슨 위에 서 있었습니다. 멀리 바다 위에 떠 있는 구조물들. 그 하나하나가 이 섬 사람들의 삶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조심스럽게 꺼낸 한 장의 편지. 박서연. 그 아이가 제게 보내준 손편지를 다시 읽으며 저는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서연아, 내가 무섭지 않도록 세상이 내 꿈을 지켜줄 수 있도록 저는 이제 그 이야기를 전하러 돌아갈 거예요. 파트 4. 날개를 단 섬. 울릉도에서의 마지막 밤, 저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바람이 섬을 흔들고 파도가 콘크리트 케이슨을 두드리는 소리 속에서 제 머릿속은 수많은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정말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기자로서 저는 수십 년간 수많은 프로젝트를 평가했습니다. 수치를 보고 안정성을 분석하고 예산 낭비 여부를 따졌죠. 하지만 이곳에서 저는 사람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기술이란 결국 사람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사실을요. 다음 날 인천국제공항을 떠나 다시 뉴욕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CNN 본사에 긴급기획 보도회의를 요청했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울릉도 공항 인간의 필요가 불가능을 넘을 때. 그로부터 3주 후 맨해튼 CNN 본사 스튜디오의 조명이
제 얼굴을 비췄습니다. 전 세계 항공 전문 기자, 기술평가 전문가, 인프라 분석가 200명이 제 발표를 듣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방송은 생중계로 나갔습니다. 그날의 저는 그들이 아는 냉철하고 회의적인 브랜드는 포스터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6주 전 한국 울릉도에서 돌아왔습니다. 당초 저의 임무는 바다 위 공항이라는 무모한 프로젝트를 검토하고 그 위험성과 낭비 가능성을 분석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그 판단이 틀렸음을 고백하려 합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에는 거대한 케이슨 구조물이 떠있는 한 구의 항공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바다 위에 정렬된 콘크리트 상자들, 각각 2만 톤, 24개의 구조물이 수심 30m 바다에 10cm 정밀도로 배치된 장면이었습니다. 이것은 CG가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회의장에 조용한 탄성이 흘렀습니다. 두 번째 슬라이드는 작은 비행기가 바다 위 활주로에 착륙하는 영상이었습니다. 파도가 넘실대는 수면 위에 활주로가 부드럽게 깔려 있었고 항공기는 고요하게 닿았습니다. 그 장면은 마치 꿈을 현실로 만든 듯 했습니다. 이 공항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닙니다. 이건 섬의 생명줄입니다. 기상 악화로 수많은 생명이 치료받지 못하던 외딴 섬에 이제는 30분이면 서울의 대형 병원으로 환자를 이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한 장의 편지를 꺼냈습니다. 밀러 선생님, 엄마가 지난주에 심장 수술을 받으러 서울 병원에 갔어요. 저희 섬에서 비행기를 타고 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엄마 심장을 고쳐주셨고 엄마는 그날로 집에 오셨어요. 저는 이제 무섭지 않아요. 저희 공항을 만들어주셔서 고마워요. 박서연 드림. 제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회의장의 조명 아래 누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떤 이는 조용히 안경을 벗고 눈가를 닫고 있었죠. 여러분, 한국이 제게 가르쳐준 건 단 하나입니다. 불가능이란 단지 아직 충분히 절실하지 않았을 때 쓰는 말일 뿐이라는 거죠. 그 발표 이후 전 세계 항공계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유럽항공안전청이 ASA은 울릉도 공항을 해상공항 건설의 새로운 모범 사례로 채택했고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는 해당 프로젝트를 위기지역 인프라 혁신 사례로 공식 발표했으며 노르웨이, 스코틀랜드, 일본 정부는 한국 측에 자문 요청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몇 달 후 한 통의 편지가 뉴욕 제 사무실로 도착했습니다. 한국 우표가 붙은 하늘색 봉투. 그 안엔 어린 소녀의 그림이 들어있었습니다. 파란 바다. 그 위에 하얀 활주로가 떠있고 비행기에서 엄마와 손을 잡고 내리는 한 아이의 모습. 그림 하단엔 조심스러운 영어가 쓰여 있었어요. 브랜든 선생님, 우리 섬의 날개를 달아줘서 고마워요. 박서연 드림. 저는 그 그림을 액자에 넣어 자격증, 상패, 퓰리처 메달이 걸린 벽 옆에 걸었습니다. 그 어떤 상장보다 소중한 액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새 원고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불가능의 재정의 한국 울릉도가 전 세계에 남긴 교훈. 기자라는 직업은 진실을 찾아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을 동반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진실이 숫자와 구조물이 아니라 한 아이의 두려움 없는 꿈에서 비롯된다는 걸 이곳 울릉도에서 저는 배웠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어떤 프로젝트를 평가할 때 이 질문부터 던지게 되었습니다. 이 인프라는 누구의 삶을 바꾸는가? 그것이 제가 CNN 기자로서 울릉도에서 얻은 가장 큰 선물이자 세상에 남기고 싶은 메시지입니다.